오늘 아침밥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오늘은 아침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나 한의사들은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나요? 먹지 말라고 하나요? 아마 거의 모든 의사나 한의사들이 아침밥을 꼭 먹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본하고 프랑스에서 현직 의사들이, 현직 생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과 자연의학을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거의가 내가 뭘 해서 좋아졌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몸의 바탕도 또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서 좋아진다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더라도요, 그렇게 따라서 했더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게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요법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의학은요, 그 어떤 의학보다, 현대학이나 한의학보다 훨씬 과학적이고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과학에서 출발합니다. 현대학도 자연의학도. 그런데 그 답을 현대학은 과학에서 찾고요, 자연의학은 하늘의 섭리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현직 생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니까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까지 그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한의사들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누면서 평행선을 갑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논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 강의를 듣고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배우는 이 아침밥에 대한 생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또 현직 의사들이 연구해놓은 거는요, 아주 과학적이기 때문에 먼저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장육부의 기능 활성도를 재봤습니다. 기능 활성도라는 것은 어떤 장기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장기가 제대로 깨어나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콩팥과 큰 창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가장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과 큰 창자는 내보내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까? 내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아침에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깨어난 것, 가장 더디 깨어난 게 뭐냐고 살펴봤더니요, 밥통 위였습니다. 우리 몸은 뭐라고 들려주느냐? 먹지 말아야, 먹으면 안 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들려주는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요,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한의사의 말을 듣고 약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골골합니다. 늘 아프죠. 아팠다 좋아졌다, 아팠다 좋아졌다 하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몸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방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리학적인 접근법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풀어보는 것을 발생학적인 접근법 또는 진화론적인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잠자는 동안 똥오줌을 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싸죠. 그리고 운동을 통한 땀의 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숨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숨조차 잠들면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찌꺼기나 이런 독소들요, 몸 밖으로 빼내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하루 가운데 가장 우리 몸이 찌꺼기가 많이 쌓인, 다시 말해 하루 가운데 우리 몸이 가장 더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난 300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4시간 동안은 큰 창자와 콩팥에 일을 시켜서 몸속에 찌꺼기를 내보내자,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말을 맞춰서 이제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틀어버린 거예요. 아침밥을 먹음으로써. 다음, 독성학적인 접근법. 자, 독성학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또는 내 몸으로 들어온 독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다 먹은 사람들의 오줌과 요산을 내보내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들어지는 것 가운데 75%만 빠져나오고요, 나머지 25%가 몸속에 쌓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밥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게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당뇨로 나타나고, 심장병으로, 아토피로, 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과학이에요. 1 더하기 3이 되거나 1 더하기 1이 0이 되면 이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오류 또는 비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생리학적으로 아침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타났으면 독성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게 검증 가능한 게 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자, 생리학적으로 아침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독성학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어본 겁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어본 거예요. 여기서 아침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침밥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4시간. 다시 말해 여기가 시골입니다. 보령의 바닷가에 있는 시골인데요. 여기 어르신들 보면요, 4시나 5시 되면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8시나 9시에 드시는 게 아침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아이들 봐요. 밤내 게임하거나 다른 짓 하다가 아침에 8시나 9시에 돼서 일어납니다. 9시에 돼서 일어나는 애들은 12시에 밥을 먹어도 그거는 아침밥인 겁니다. 점심이 아니고요. 아셨죠? 일어나서 4시간.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고,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안 먹고 그 다음에 먹었더니요, 이런 사람들은 100%가 다 빠져나오더라. 100%가 다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아침밥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많을 겁니다. 아침밥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66%만 빠져나오고요, 34%가 남더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버린 사람보다 훨씬 안 좋겠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75%가 빠져나오고 25%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아침, 점심과 먹는 사람, 아침이나 점심만 먹는 사람, 아침이나 저녁만 먹는 사람들은 66%가 빠져나오고 무려 34%, 셋 가운데 하나가 몸속에 쌓이더라는 겁니다. 다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은요, 2시쯤 먹습니다. 2시쯤. 2시에서 3시 사이쯤. 이런 사람들은요, 127%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먹은 것은 물론이고요, 옛날부터 쌓여있던, 어제 먹었던, 그제 먹었던 것까지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나라, 일본에 보면요, 1일 1식이라고 해서, 지지난해, 1일 1식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병 같지도 않게 쉽게 나와버립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라고는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것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적어도 어제 쌓인 거, 그제 쌓인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 먹은 것만큼은 오늘 내보내면 우리는 몸은 더는 나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자연건강식이요법을 한 해에 한 번씩 해준다면은 이제까지 쌓였던 것을 빼내주니까, 된장찜질이나 관장을 한다면은 이제까지 쌓였던 것을 빼내주니까 하루에 2끼를 먹어도 우리는 병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히 살 수 있겠죠. 다음, 3번째, 사회병리학적인 접근법. 이란 뭐냐? 한 사회, 한 결의 또는 한 모임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뭐냐? 아침을 먹는 아이들과 못 먹는 아이들의 성적을 경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짓이라 한 거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은 아이들이 아침밥을 못 먹은 아이들보다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자랑 삼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바보들아. 아침밥을 못 먹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아이들이 못 먹느냐,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없는 쪽 아이들이 더 못 먹겠느냐. 자, 또 반찬 그릇에 반찬이 예쁘게 담겨있는 아이들이 못 먹겠느냐, 안 그러면 이 반찬 그릇이 날아다니는 아이들, 다시 말해 가정불화가 심한 아이들이 못 먹겠느냐. 다음,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애들이 못 먹겠느냐, 안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 좋겠느냐. 이 물어보나 말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한쪽이 없는 아이들이, 가정불화가 심한 아이들이,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못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아이들은요, 성적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검사합니까? 가만히 그것을 생각만 해도 떠오를 건데요. 그런 아이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침밥을 안 먹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앞에서 주전부리를 해버립니다. 아시죠? 이 나라의 가장 더러운 것들은 어디에 모여있다고요? 안타깝게도요, 백년지 대계를 이끌어야 될 학교 앞에, 백년지 대계를 이끌어야 될 아이들이 드나드는 학교 앞에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먹는 아이들은요,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 나쁘겠죠. 그런데 같은 것을 두고도요,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달리 접근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GNP가 3만 달러에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는 것은 아주 먼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과 안 먹는 아이들도 나눈 거예요. 자, 학교에서 하기 쉬운 게, 일본하고 프랑스에서는 성적을 견뎌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쉽죠. 왜 그래요? 일본도 프랑스도 우리나라도요, 학교에 가보면요, 번호가 있어요. 학생들. 그래서 짝수 이쪽으로 가봐, 홀수 이쪽으로 가봐, 짝수 얘들은 아침밥을 먹지 말아봐, 얘네들은 아침밥을 먹어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통제를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은 통제할 필요 없겠죠. 이미 먹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탈한 애들은 빼고요, 끝까지 따라오는 애들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침밥을 안 먹었던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학력사인 일본에서조차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요, 이 아이들의 잔병 치료를 본 겁니다. 잔병 치레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요, 잔병 치레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아, 교수님 똑같이 했는데 왜 달라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애들은 창자가 길어가지고 더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아이들은 창자가 짧아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맨하탄에 사람이 사라지고 돼지들만 굴려다니는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살이 찌는 체질에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먹거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에 계룡산에 가면요, 무상사라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아신 분이 있을 건데,
거기 가보면 푸른 눈의 스님들만 계십니다. 약 40분 남짓이 계시는데요. 거기 가시면은 한 사람도 살찐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서는요, 똑같이 드시는데도요, 몸집이 좀 좋으신 분이 나오셔요. 아마도 방송에도 그런 스님들 나오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의사들이 아침밥을 꼭 먹으라고 하는 건데 혈당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뇌는 편식을 합니다. 한 가지만 먹어요. 포도당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모자라게 되면요, 뇌는 재고치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은 세 끼를 먹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뇌는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멀쩡하게 살아가도록 원래 하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대 때까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 중세 때부터 두 끼를 먹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 우리로 말하면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300만 년을 봤을 때요,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건 아주 짧습니다. 인류 역사를요, 하루로 봤을 때 23시간 59분 남짓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었어요. 고대 이전의 역사가 인류 300만 년 역사의 90%가 넘어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것도요, 인류 역사를 하루로 봤을 때 23시간 남짓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은 겁니다. 두 끼를 먹는 것도 1시간도 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았을 때는요,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이 하루 한 끼로 24시간을 썼으니까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까? 그래서 고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어떤 미라나 화석을 보면요, 병들어서 죽은, 대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전염병이나 짐승에 잡혀먹거나 사고사로 죽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연사였다거나요, 중세 때부터 비로소 대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요즘에는 반대죠. 사람들이 죽어가면요, 대사병으로 죽지 않은, 대사질환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조차도요, 대사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조차도 요즘 현대인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 후진국 사람들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루에 3끼를 먹어요. 그러면 한 끼로 8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우리 몸에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이 나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끼를 먹던 사람이 2끼로 줄였어요. 그러면 한 끼를 12시간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늘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몸에는 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항상성 유지 기능, 우리말로는 버릇이라는 겁니다. 좋은 버릇이건 나쁜 버릇이건 눈을 깜빡깜빡하는 사람들한테요, 깜빡이면 안 좋아, 깜빡이지 마, 손을 덜덜 떠는 사람한테 손을 떠는 건 안 좋아, 떨지 마 하면은 바로 깜빡이지 않고 바로 떨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한 달에서 2달 또는 2달에서 석 달은 걸려야지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3끼를 2끼로 바꿀 때,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바꿀 때는요, 적어도 한 달에서 2달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요,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을 실험을 했을 때 석 달 한 까닭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인 겁니다.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